훌륭한 거짓말이라는 그 이야기를 잠깐 펼쳐보세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몸과 마음으로 결합되어 있는 결합체이다. 몸은 생명의 원리, 동물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마음은 그 당시 가장 널리 유명했던 헤라클레이토스나 파르메데스가 받아들였던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 할 줄 아는 생명체, 이렇게 결합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유명한 말들은 이렇게 아주 단순한 물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이 뭘까요? 사람이 무엇이라는 그 무엇 물음은 분석하라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쪼개봤더니 쪼개질 수 있는 몸과 그 안에 쪼개질 수 없는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이란 말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유기적인 결합체이지 마치 무슨 흙덩이 뭉쳐놓은 것과는 전혀 다르죠. 둘 사이에, 몸과 마음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연관을 찾아내는 것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나가 있는 자리다. 내 몸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인데, 이 나를 증명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데카르트의 경우는 그것을 송과 선이라는 뇌의 한 기관을 가지고 추측을 했지만, 그 추측은 정확히 말하면 넌센스입니다. 헛소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의도를 살펴보자면 어쨌든 우리는 내 몸과 또 내 마음을 한데 아우르는 어떤 링크의 허브, 모든 몸과 마음이 주고받는 모든 신호들을 한데 아울러서 통제하는, 다스리는 어떤 기관도 아닌, 마음도 아닌 구성체로서의 나가 필요하다. 그 나가 없다면 결국 내 삶이라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구성의 방식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쭉 사람이 무엇인지를 묻다가 결국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물어진 물음이 공동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더 긴박한 물음에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국가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플라톤이 하나의 국가의 유래를 설명하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훌륭한 거짓말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야기는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배의 비유도 있는데요. 이것도 국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폴리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분제로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통치자가 있고 수호자들,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계급이 있고, 노예도 물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노예도 있습니다. 근데 플라톤은 우생학이라고 말하는 우월한 종족이 따로 있다고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능력을 다르게 갖고 태어난다고 봤습니다. 신화적 표현인데요. 우리가 올림픽에 금, 은, 동, 철은 없죠. 예. 헤시오도스가 인류의 역사를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금의 시기가 있었고, 은의 시기, 동의 시기, 그다음에 철의 시대가 있다. 이렇게 시대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플라톤이 그걸 가져온 거죠. 우리 인도신화, 힌두신화로 가면 힌두신화는 시대 구분이 황소의 다리로 구분이 됩니다. 황소가 네 다리로 서 있을 때 안정돼 있죠. 그리고 죽음도 없고 평안하고 복락을 누리는 삶, 똑같아요. 금의 시대, 파라다이스죠. 그러다가 이제 죄를 좀 지면 은의 시대로 타락합니다. 그 원인이 이제 죄라고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리 하나를 잃게 돼서 다리 세 개가 되죠. 하지만 여전히 지복의 삶을 살기는 합니다. 그럼 뭐 이제 동해 시대로 가는데, 동해 시대는 전쟁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국가나 개인 모두 특정한 제한된 몫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다툼을 벌이는 전쟁의 시대. 그래서 영웅이 탄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동은 영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힌두 신화에서는 그때 다리가 두 개여서 이 소가 껑충껑충 뛰어야 돼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비틀거리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헤시오도스가 구분한 마지막 시기, 자기가 살던 시대는 철의 시대라고 봤습니다. 철의 시대는 오늘날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철의 노동자, 노동자의 시대입니다. 노동의 시대, 고통. 노동이란 말은, 포노스란 말은 원래 페인이란 말의 어원입니다. 고통이란 뜻이군요. 과거의 노동은 정말 뼈에 사무치는 고달픔이 있었습니다. 뼈 마디가 그냥 부스러질 정도로 힘든 나날들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과 나날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책에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노동이라는 것이 고통의 대명사. 요즘은 이제 병이 고통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노동이 고통의 대명사였습니다. 힌두 신화로 오면은 이제 다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균형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데, 그때 시바의 춤이 추어집니다. 시바 신이 나타나서 이 세계를 파멸시키죠. 그리고는 다시 브라흐마가 배꼽에서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킵니다. 헤시오도스에서는 철의 시대 이후에 이제 그것이 지속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플라톤은 이 세계가 세 종류의 사람,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영혼 속에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본질이 영혼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영혼 속에 금의 성분을 갖고 있는 집단, 이렇게 은, 동, 철까지 해서 영혼은 이 세 가지로 섞여 있는데, 어쨌든 금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통치자 계급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영혼의 성분을 가지고 신분을 나눈 뒤에 그 신분에 걸맞는 자격을 주고, 그 자격에 맞춰서 국가의 이런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올바른 국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성하시나요? 근데 영혼에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플라톤이 이게 혁명사상일 수도 있는데요. 왕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그가 동이나 철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를 밑으로 강등시켜야 되고, 반대로 이런 노예 집단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금의 영혼을 갖고 있으면은 통치자 계급으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자가 했던 말과 똑같은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되나요? 통치술, 통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우리 그 시기를 방금 겪었죠, 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치자로서 자질이 부족했어요. 물론 그 참모들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통치자가 문제가 있고 참모들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나라가 엉뚱하게 흘러갔던 것이죠. 뭐 이런 면에서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올바른 나라가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그거를 가장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배의 비유입니다. 배의 비유로 잠깐 보시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 대학에서 꼭 잘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아직도 이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민주정치를 플라톤은 우민정치라고 봤습니다. 플라톤이 추구했던 올바른 정치 형태는 철인정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철인정치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지식, 통치술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통치술을 잘 갖춘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철인이라는 뜻은 철학자가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통치술, 적재적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사는 누가 해야 되나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기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공부는 누가 해야 되나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생각 전혀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 낭비죠. 또 학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 이걸 이제 동철 용어로 치자면 품수 또는 분수라고 합니다. 하늘도 그 자격을 주지만은 사람도 스스로 그 자격을 갈고 닦아서 갖춰 나가는 것이죠. 배가 있는데 국가를 상징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아니 정치인들이 국가를 배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선장이 있는데 이 선장은 선주는 아닙니다. 배의 주인은 아니야. 근데 배의 주인은 조타술, 배를 항해하게 하는 항해술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장을 고용하게 됩니다. 선장을 고용해서 배가 이제 목적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만드는데, 갑자기 이 선주, 배 주인이 눈이 멀었어요. 또 눈먼 사람이 나오죠. 눈이 멀어가지고 선장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둬. 그래 갑자기 조타술, 항해술, 키자비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키자비술, 이게 이제 사이버네틱스인데요. 큐베르네테스. 지금 우리가 쓰는 가버넌스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키잡이라는 것,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 가버닝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잡이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작당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저 선장을 죽이고 우리가 선장하자. 이게 이제 민주정치란, 데모크라시라는 거죠. 데모스, 민중들이 그 뛰어난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데모크라시를 하게 되죠. 국민정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각자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우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철학자인데, 소크라테스. 당신은 어디서 항해술을 배웠습니까? 바람은 어떻게 분다고 알고 계십니까? 하늘의 별자리는 제대로 읽어내실 수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죠? 계속 묻는 거야. 자격을 갖추셨나요? 박사학위 있으세요? 전공이 뭐죠? 계속 묻는 거야. 그때마다 쿠데타를 일으킨 선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말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다 결국 죽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데모크라시에 대한 플라톤의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결국 나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 금의 영혼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런데 금의 영혼을 가져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봤어요. 지도자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50이 될 때까지 죽으라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뭐 몇 가지는 가혹합니다. 보통 우리말에 우리 마누라라는 말이 있죠. 그게 혹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우리 아이. 이상한 말이잖아요. 우리 마누라면은 남편이 여럿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내 마누라죠? 어떻게 우리 마누라야? 내 남편이죠? 어떻게 우리 남편이야? 집단혼을 염두에 둔 거죠. 집단혼 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거를 강조를 했어요. 내 마누라 두면 안 된다. 내 아들을 두면 안 된다. 왜? 지금 어디죠? 뭐 김사만 목사 뭐 들어보셨나요? 뉴스에? 에? 명성교회 아들한테 세습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국가를 세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끔찍하죠. 물론 성군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다 폭군이 나옵니다. 세습이라는 것은 2대, 3대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그 뒤부터는 완전 고륙 상쟁. 아유, 가족끼리 죽이고 뭐 그냥 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결국 이어질 테니까 내 아들을 두지 마라. 내 마누라를 두지 마라. 결혼을 해야 되니까 우리 마누라, 여자도 여럿, 남자도 여럿, 그래서 집단혼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좀 안 될 것 같고 집단혼은 아마 오늘날 시대에는 좀 어려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또 하나는 사유재산 금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정치인은 청렴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먹을 건 다 대주고 필요한 건 다 주지만은 사적 소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하학을 공부해야 되고 저는 이제 부적격합니다.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또 나가서 이제 그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이걸 좀 해야 된다. 철학 교육을 50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방법론이고요. 실제로는 이러한 항해술 또는 통치술 저마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배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그 기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통치하게끔 해야 된다. 오늘날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자가 통치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우민 정치가 될 수도 있고요. 박근혜처럼.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겐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차악을 피하기 위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100%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정치 시스템이 좋겠다. 탄핵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제도가 우리에겐 좀 나은 것이다. 플라톤 시대 에로스 신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굴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로스 신화는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플라톤이 자기의 에로스 신화를 따로 만들었어요. 플라톤이 만든 에로스 신화는 원래 사람이 자웅동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한 몸에 갖고 있어요. 남자, 여자가 한 몸에 있는 거죠. 성기도 2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둘이 한쪽, 반대쪽을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급할 때는 구슬처럼 또르르 이렇게 뭉쳐가지고 굴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힘도 세고 머리도 좋아가지고 티탄족처럼 올림포스로 쳐들어가서 신들을 단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티탄 쪽에 한번 쳐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올림포스로. 간신히 물리쳤는데, 또 그럴까봐, 이제, 아폴로에게 시켜가지고, 야, 저놈들을 다 쪼개라. 그래가지고 자웅동체로 이렇게 있던, 사람들을 다 쪼개놨어요. 그리고는, 너희들 말이야, 인간들아, 네 분수를 좀 알아라. 해가지고는, 그 쪼개진 자기 그 부분을 보라고 고개를 돌렸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흉측해가지고, 이렇게 피부를 잡아 당겨가지고, 묶어줬어요. 이게 뭐라는 거야? 배꼽.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쨌든, 오늘날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그래 놓고 막 흐트러 놨어. 자웅동체였던 사람을 서로 못 알아보게 흩어놓는 바람에 사람들은 이제 평생 원래 자기의 반쪽을 찾아다니느라고 그리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에로스 신화를 만들어내요. 창작을 했어요. 창작을 물론 이제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창작을 해가지고는 이걸 철학에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평생 무엇인가 원래 내 안에 있던 것, 그 필리아라고 말씀드렸죠. 에로스는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뒤쫓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를 뒤쫓듯이 뒤쫓는 것, 소유한다고 그랬죠. 이건 에로스였는데 플라톤이 만든 이 에로스 신화에 따르면 뒤쫓아서 찾았을 때 그거는 남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원래 내 것인 걸 획득하는 거니까 필리아야 또. 그죠? 지금 나에게 모자라는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아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에로스 신화지만 잘 살펴보면 이게 필리아.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싹을 키워나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에로스와 필리아가 결합되어 버렸어요. 이제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하잖아요. 주어진 것들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건데요. 플라톤이 이렇게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뒤쫓아 나아가는 또는 추구하고 찾아 나가는 이러한 지식의 관점을 자기에 대한 탐구랑 결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코스모스, 폴리스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에 대한, 나 위에, 바깥에 대한 것에 대한 탐구, 파고드는 거하고, 나를 이해하는 거하고, 이 둘을 연결해야만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이 없는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르페우스는 분명히 바깥에만 있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철저히 내면으로 파고들었죠. 근데 플라톤이 그동안 있었던 이 모든 역사를 한데 아울러 가지고 에로스 신화를 좀 개작하면서 바깥에 대한 탐구와 나에 대한 탐구가 둘이 아니고 이 둘을 조화롭게 종합해 드림으로써 인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게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태양의 비유는 해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이제 선분의 비유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동굴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태양의 비유는 한번 구분을 해보죠. 우리에게 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눈이 있다. 그래서 볼 수 있죠. 근데 보려면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빛은 그 빛을 내는 어떤 물체로부터 오는 거죠. 그게 해입니다. 해와 눈이 있어요. 그 사이에 사물이 있고 빛이 있죠. 이게 동굴의 비유랑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 비유의 아주 독특한 점은
근거 관계를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봤다. 자, 여러분이 여기 화이트보드를 봤다고 칩시다. 이게 좀 발음이 좀 잘 안 되니까 그냥 손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봤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뭘 본 건가요? 손바닥을 본 건가요? 손을 봤나요? 아니면 들고 있는 모습을 봤나요? 꼬부라진 손가락 끝을 봤나요? 손바닥을 봤다는 말이 의미가 뭐 하는 거야? 손바닥을 봤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죠, 일단은.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내 눈이 손바닥을 본 건가요? 아니면 눈을 통해서 내가 본 것인가요? 눈을 통해서 봤다고 일단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눈을 통해서 봤다는 걸 나는 어떻게 알죠? 통하는 눈은 사라지죠. 내가 눈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는 건 손바닥이고 내 눈을 통해서 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또 더 오늘날 뇌과학 또는 신경과학을 통해서 살펴보면 시각 중추와 그다음에 시각에 구성되어 있는 시상들과 뇌 전달 과정 그리고 뇌 안에서 일어나는 패턴화 과정 아주 복잡한 볼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과정 갓난아기들은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뜨고 엄마를 알아보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사물을 사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보는 것은 모습이나 빛이 아니고 움직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완전히 뒤바뀐 과학 지식을 잘 못 갖고 있는데요. 우리 눈이 보는 것은 움직임을 보는 것입니다. 움직임 안에는 모습도 있고 형태도 있고 뭐 빠르기 이런 것들도 물론 있죠. 그 움직임이 가장 포괄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그 어떤 손바닥을 보는 주체는 나의 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동의가 되시죠? 그 뇌에 일어난 사건을 내가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는 나는 있어야만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나가 있고 뇌의 사건들이 있고 뇌의 사건들은 어떤 물리적인 생화학적인 전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눈에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럼 내 기억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성을 하죠. 손바닥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들은 삭제합니다. 99.9% 삭제하고 손바닥이라고 내가 그것을 이제 알아차립니다. 손바닥이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내가 눈에 본 나머지 99%는 무시를 해요. 난 손바닥을 봤다라고 이미 확신하기 때문에 본 것으로 끝났어요. 기만한 거죠. 내가 실제로 본 걸 다 기만한 거야.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내가 본 것은 99%는 다 무시당하고 딱 한 가지 손바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야. 난 손바닥을 봤다. 끝. 또 우리가 스스로를 기만하는 지각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만 지금 알아차리고 나머지는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눈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다시 묻죠. 일단 손이 있어야겠네요. 손바닥이 있어야겠죠? 손바닥이 있다고 가정하면 물론 이 손바닥이 홀로그램일 수도 있다고 칩시다. 나중에 이제 데카르트를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악마가 속였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영사기로 돌린 것일 수도 있고 속을 수가 착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 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어떤 식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난 손바닥을 봤다고 믿어요. 손바닥이 있다고 치고 손바닥을 내가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된다고 전제합니다. 오늘날은 빛이 없어도 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뭐 우리가 본다는 것이 눈으로만 보는 건가요? 최근에 그 의학이 발달하면서 혀로도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혀에다가 그 정보를 전달하면 혀에 전달된 시각 정보들이 시상하부에 맺혀가지고 또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 박쥐처럼 초음파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눈으로만 보는 거는 아니라는 걸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눈으로 보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다고 전제할 수 있을 테고, 그럼 빛은 어디선가 왔겠죠?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지금은 이제 전구로부터 왔죠. 형광등 이런데. 물론 이제 햇빛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봄의 전체 범주예요. 보이지 않는 나로부터 마음, 영혼으로부터 눈을 거쳐서 손바닥, 빛, 그다음에 해, 여기까지가 전체적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세계가 여기 전부 다예요. 그럼 다시 물어보죠.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해는요? 해는 언제부터 있게 됐죠? 이걸 알아요. 지구가 생겨난 연도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해의 구성 물질도 알고 있어요. 또 햇빛이 전달하는 뭐 속도도 알고 있고요. 빛의 속도도 알고 있고요. 등등. 그리고 눈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이 얘기한 이 네 가지 단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빛이 발사돼 나오는 빛의 근원, 아르케네아 또 해가 있어야 되고 또 물체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 알물 위해서 그 요구되는 요소들을 또 분석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안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을 물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제 눈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그럼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해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전달하는 매개가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그 해의 비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내는 모든 것들을 일반적 구조로 환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선분의 비유가 아주 쉽게 나오게 됩니다. 선분은 여러분 선분 한번 쭉 끄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거야. 선분 쭉 긋고 반을 나눠요. 반 나누는데 또 반반씩 나누면 4개의 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선분의 비유 다예요. 그러니까 도식화한 거죠. 쉐마를 만든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것을 도식화한 겁니다. 크게 2개로 일단 나눴습니다. 토막을 2도막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번역서에는 이제 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성에 알려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일단 물질 또는 감각이라고 좀 부변 설명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변화하는 부분이겠죠. 생겨나고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뜻입니다. 지성에 알려지는 것, 우리가 이제 알아내는 것이죠. 이거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누메논이라는 것은 누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스라는 것은 원래는 냄새에 맡는다 뜻이에요. 그 선분의 비유 맨 마지막에 보면 노에시스라는 말이 나오죠.
노에시스는 생각이란 뜻으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요. 생각이란 말로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직관이라고도 제가 써놨는데, 직관. 바라본다. 이렇게도 써놨는데, 다 누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N-O-U-S, 누스. 누스는 냄새를 맡는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이게 우리말하고 너무 다르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요. 자, 누가 방귀를 꼈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냄새를 맡는 거하고의 차이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네, 이건 뭐, 내 몸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냄새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물론 냄새는 코에서 맡는 거지만은, 누스는 있는 그대로 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맡았다. 고스란히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변환시키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누스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스를 직역하자면 맡음 또는 뭐 좀 맡음 해가지고 조금 생각의 뜻이 안 들어가니까 받아들임 또는 바라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정확히 번역이 안 됩니다. 딱 보고 이런 거하고도 연결돼요. 있는 그대로 봄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데 이때 말한 직관은 또 상대적인 의미로 쓰이게 돼서 상대성이 떨어져 나간 신의 직관, 신적 직관이라고도 많이 쓰게 됩니다. 신적 직관. 신은 본질을 꿰뚫어보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꿰뚫어보고 영원한 진리를 꿰뚫어보기 때문에 누스는 바로 그러한 영원한 진리를 직접 바라볼 줄 아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 직관이라는 부분을 이해해 두시면 영원한 진리, 변화하지 않는 진리를,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더 의역을 하자면 꿰뚫어 보기입니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들에 감춰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이 좀 우리말다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 노에시스는 꿰뚫어 보는 힘을 활용하는 겁니다. 꿰뚫어 보는 힘을 활용하는 게 뭘까요? 본질 찾기죠, 뭐. 생각 가운데도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본질을 찾아가는 생각.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본질을 찾아가는 생각. 이것이 바로 노에시스다. 본질 직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본질 생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영역은 또 둘로 나뉘었네요. 이것도 뭐 간단히만 써 놓겠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 단락에 있죠. 아이카시아 상상이라고도 하고 저는 그걸 짐작이라고 많이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참 상상, 짐작 둘 다 이게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이 안 된 건데요. 좀 더 제식으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콘이라고도 쓰는데 원래는 이 앞에 이가 하나 더 붙여서 E-I-C-K-O-N입니다. 이콘, 아이콘. 아이콘은 그냥 모습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 아이카시아라는 건 뭐냐면 모습 집기 또는 엑스 캔버스 하기, 모습 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모습을 떠올려 가지고 모습을 만들어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그릴 수도 있고 캔버스에다가 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 머릿속에다 그릴 수도 있는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줄 아는 힘.
모습 만들기 또는 모습 떠올리기 또는 뭐 넓게 보면은 담배하기처럼 모습하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우리말로는 정확히 번역이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피스티스, 페이스란 말에 연결이 되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라틴어로 이제 피에타 할 때 피에타, 피스타인데요. 믿음이란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 또는 참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판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둘로 또 나뉘었고 또 하나는 디아노이아하고 노에시스로 나뉘었죠. 지성에 알려지는 부류에는 디아노이아하고 노에시스로 나눴는데 디아노이아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디아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투, 마치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디아와 투가 비슷하잖아요. 둘이란 뜻도 있고요. 디아는 through, 통해서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는 하나에서 그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뒤에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이끌어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끌어내기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끌어가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이끌어나가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번역 낱말입니다. 이끌어나가기. 그럼 이끌어나가려면 어떤 것을 어디로부터 어디로라는 방향성이 있는 말이죠.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이렇게 3단 논법이라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로기스무스 3단 논법처럼 정반합이라는 그러니까 가장 헤겔이 얘기했던 정반합이라는 게 다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전제로부터 매개를 거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이끌어 나가기는 뭐 수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귀납의 방식도 있고 연역의 방식도 있고 추론의 방식도 있고 추리의 방식도 있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이끌어 나가기는 그 뒤에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중세에서 논리학이 가장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노에시스입니다. 노에시스는 전제가 없어요. 이끌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꿰뚫어 보는 거고 요거는 디아노이아는 이끌어 나감으로써 이끌어 나가서 결론을 아직 모르는데 이끌어 나가서 보니까 나중에 결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명하게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아직 알고 있지 않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이끌어 나간다고도 할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을 디아노이아라고 불렀다. 그럼 선분을 이제 선분을 네 개로 나누고 맨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이스테시아, 그다음에 피스티스, 그다음에 디아노이아, 노에시스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죠. 디나미스.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네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또 어디에 대응시켰겠습니까? 국가에. 금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노에시스에. 이런 식으로 1대1로 대응시켜가지고 국가와 사람이 패러렐리즘, 평행하게 서로 정비례 관계를 갖도록 구조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한데 아울러서 이제 오늘의 제 강의의 핵심인 동굴의 비유로 연결됩니다. 동굴의 비유는 아마 플라톤의 저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매논이니 심포지움이니 이런 개인적으로 다 그 취향이 달라서 문학적인 분 또 뭐 또 정치적인 부분 다 관심 분야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유명한 한 부분을 꼽으라 하면 동굴의 비유죠. 이 부분이 모든 이야기를 총서 다 한데 모아드리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또 셰익스피어라든지 괴테까지 모든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밟아 나가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는 데서는 선택하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동굴의 비유를 여러분이 좀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줄거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스펠라이온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동이라는 게 텅 비어있다는 뜻이죠. 굴은 굴인데 텅 비어있는 굴, 이것이 동굴입니다. 그럼 어떤 동굴은 꽉 차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부분적으로 차 있는 동굴도 있고요. 굴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쥐도 굴을 파기도 하고요. 또 뭐도 굴을 파나요? 두더지도 파고, 또 굴 파는 동물 뭐 있어요? 뱀. 또 왜 자기는 안 꼽아? 인류가 어디 살았어요? 동굴에 살았잖아. 응? 아니 사람도 원래 동굴에 살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고 나무 위에 들판으로 나가고 마을을 만들고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굴 속에 산다는 것은 운막을 짓기 전에 인류도 주거 생활로 안전한 곳에 살던 곳입니다. 이 굴 속에 사람들이 살긴 사는데 아무튼 좀 이상한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착고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갑이라든지 우리 춘향이가 이렇게 목에 차고 있던 게 뭔지 아세요? 칼이라고 그러죠. 칼. 이런 칼을 차고 착고 이제 팔다리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벽만 여러분식으로 지금 뒤는 못 돌아보게 돼 있고 벽만 바라보게 앉아 있어요. 다 이렇게 앉아야 산다는 거야. 요걸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각의 노예들이다. 감각에 주어지는 대로만 그것을 참으로 알고 살아가는 단계. 이렇게 착고의 매인 삶, 감각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때 보기 위해서는 어떤 불빛이 있어야겠죠. 그 불빛을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횃불이라는 거야. 저 뒤쪽에 여러분 볼 수 없는 저 뒤쪽에 횃불이 있어요. 그 횃불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투사를 해서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어요?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거야. 감각은 모두 그림자만 보는 거다. 에이돌라라고 하는데 그림자만 보고 있는데 무슨 그림자냐면 횃불과 여러분 사이에 담이 낮은 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모형들이 있다는 거야. 토끼 모형 이렇게. 토끼 모형이 있으면 여기에 토끼 모형의 그림자가 비춰지고 여러분들은 이걸 토끼라고 안다는 거야. 뭐 이거 엉터리 설명이죠, 뭐. 요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바가야라는 이것도 한번 되게 재미난 문제니까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내보세요. 가바가야. 어떤 사람이 원시 부족 사회를 갔는데 내가 보기에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따라가면서 가바가야 그런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추측을 해보자. 저 토끼를 잡아라. 아, 저 토끼를 잡아라. 가바가야. 아, 가바가야 그런 뜻이군요. 또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냐? 가바가야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 토끼를 잡아라. 또 토끼다. 토끼다. 또 잡아먹자. 잡아먹자. 응.
하여튼 우리가 모를 때는 수많은 해석을 하겠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번역 불확정성 원리라는 겁니다. 뭘 들었는데 저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가 없어. 말만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물론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첫 단계죠, 그죠? 감각에 있을 때 짐작하고 모습을 해보고 추정해보고 하는 이 정도는 가능한, 상상해 볼 수는 있는데 이거다라고 확실히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빨리 뛰어라 이런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체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언어 체계를 알 때 비로소 체계화가 됐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번역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체계화되어 있는 언어 체계를 갖고 있다면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번역은 체계에서 체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불확정해가지고 이게 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감각이 그렇다는 거야. 감각은 아무리 만지고 꼬맹이들이 그러잖아요. 갓난아기들. 이렇게 먹을 걸 주면 혐오 실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혐오에. 먹을 걸 주면 먹을 것도 먹고 먹을 수 없는 것도 막 입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왜 그래? 모르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체계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는 거. 여기 아직 체계가 안 잡힌 상태이죠. 뭘로만 판단해요? 맛으로만. 들어가야 알 수 있으니까. 매우면 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3살, 4살 하면 7살 되면 알아요, 이제는. 먹을 수 없는 거 주면은 밀어내죠. 체계가 잡힌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혐오의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걸 배우지 못하면 그걸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감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우리 흔히 말하는 똥, 오줌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건 분명히 하나의 체계로서, 분류 체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나라는 망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한 명의 착고를 풀었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야, 날 따라와 하고 이제 뒤돌아서서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뭘 보냐면 토끼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림자가 아니고 모형. 이게 모형이었네? 그림자는 이 모형의 그림자였구나. 그러면 원형이 하나 있는 거죠. 원형. 원 모습, 본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횃불이 있어요. 아하, 횃불에 비춰진 모습이었구나.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그림자와 모상 또는 모형을 알게 되고 이 두 세계를 가능케 했던 것이 횃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갑자기 철학자가 그 손을 더 끌고 가파른 길을 막 올라갑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끌고 나가요, 이렇게. 근데 갈수록 진짜 햇빛이 막 비치니까 눈이 따갑고 아프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싫어요. 두렵기도 하고. 막 거부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자가 강제로 동굴 밖으로 끌고 나와요. 너무 눈부시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이제 거기서는 완전 장님이 됐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장님이 돼가지고 결국 언제 눈을 뜨냐면 밤하늘에 달빛, 별빛 아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니까 나무가 있고 토끼가 있어요. 근데 저 토끼는 살아서 움직여요. 놀랐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아침에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사물들을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물들은 낮에 햇빛 속에 드러날 그런 밝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렴풋하기도 하고 분간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해가 차츰차츰 떠오르면서 한낮이 되자 세계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환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결국 이 모든 밝음, 빛의 원천이 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신적 진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누수죠. 더 이상 갈등과 또는 무지에 사로잡힌 행동을 하지 않고 진리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자유라고도 불렀고 고대 그리스어로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우리말 진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알레테이아는 레떼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문열의 레떼의 연가라는 책 속에 그 제목이 쓰였습니다. 망각이란 뜻이죠. 망각의 강을 건너서 죽은 사람이 죽으면 레떼의 강을 건넌다고 서양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레떼는 여신입니다. 레떼의 강을 건너면 이 세계에서 살았던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 세계에 가서 살다가 천년을 살다가 다시 환생해서 돌아올 때 또 레떼의 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세계에서 살던 모든 기억을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세계에서는 또 전혀 모르는 채로 처음처럼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플라톤이 이런 이제 하나의 그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레떼라는 것이 잊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잊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훤히 드러난 그 세계는 본디 있었던 것인데 내가 동굴 안에 처박혀 또는 착고처럼 노예로, 감각의 노예로 살다 보니 그 세계를 까맣게 잊고 살았잖아요. 없던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 진리의 세계를 완전히 잊고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동굴 밖으로 나와서 레떼이야. 레떼가 벗겨놨어요. 잊혔던 것이 다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이제 환기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기억을 기억을 되찾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진리에 의해 이끌리는 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느닷없이 동굴 속에 갇힌 자기 동족이 떠올라집니다. 어쩌면 좋을꼬? 고민 끝에 그럼 우리 동족을 모두 동굴 바깥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서 또 눈이 멀어져요. 더듬게 되고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 이제 아까 떠났던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굴 바깥의 세계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동굴 밖에 나갔다 오더니 완전히 눈이 멀었어. 응? 거짓말까지 하고 야, 우리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갈 것 같아. 거짓말쟁이야. 응? 존재하지도 않는, 있지도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막 퍼뜨려. 젊은이들을 선동해. 그리고는 그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누군가 끌고 나갔던 것처럼 자기도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끌고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조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우리에게 살아야만 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신의 명령이죠. 하지만 플라톤에게는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좋고 사람은 무엇이 좋은지를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좋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만일 죽음이 더 좋은 거라면 그때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문제는 이제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안락사, 존엄사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삶 자체라기보다는 좋은 삶인 것이죠. 좋은 삶이 허락이 안 된다면 만일 내가 살아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들에게 몹쓸 짓만 일삼게 되는 그런 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마 죽는 것이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공동체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그 좋음이라는 것은 결과에서도 좋아야 되고요. 과정에서도 좋아야 되는 그런 이제 플라톤의 정신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은 나이를 먹는다, 늙는다는 것이 그것이 좋을 때는 늙어도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나쁘면 통일도 마찬가지네요. 통일이 좋다면 통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통일할 이유는 없다.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통일을 결국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도록 만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철학을 슬기 말킴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였는데요. 슬기의 핵심이 보다 나은 것을 해낼 줄 아는 힘입니다. 슬기라는 게 뭐냐면 보다 나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철든 사람처럼 마음으로만 꿈꾸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서 보다 나은 것을 이루어 나갈 줄 아는 힘이다. 이게 슬기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슬기가 있는 것이고 또 어른은 어른의 슬기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 또는 한 개인 이 모두에게 좋음의 범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금은동철 그리고 국가에도 그러한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노예와 같은 방식으로 하이라키, 히에르 하면은 성스러움이란 뜻인데요. 아르케는 다스리다. 성스러움이 다스리는 정도. 우리가 서연이라고 번역한 건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데 플라톤 정신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금의 정도로 성스러움이 있느냐, 성스러움에 의해서 이 정도 통치를 되고 있느냐, 은 정도로 있느냐에 따라서 성스러움의 정도, 성스러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정도가 위에서 아래로 쭉 등급이 나눠져 있다. 서열이라는 게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은 성스러움의 등급이다. 또는 영혼의 금은동 철의 등급이다. 또는 자격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등급이다. 이렇게 플라톤 정신이 이해가 된다면 민주정치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자격을 갖춘 사람,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국민이 그 눈을 못 갖고 있으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것이고요. 국민이 그런 눈을 갖고 제대로 된 사람을 통치자로 뽑는다면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에 불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또 그가 잘 통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번영하겠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의 이런 수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의미 있게 와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은 오르페우스는 하늘과 땅과 이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그 첫 자리 아르케를 주로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갑자기 폴리스로 전환이 됐다. 물론 이 전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폴리스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테네의 성공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클레옵스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테네의 성공은 딱 한마디로 해양 문명의 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서 다른 문화, 다른 문명, 다른 상품들을 끊임없이 수입해들이면서 강국이 된 나라는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냐면 문화 다원주의에 부닥칩니다. 한국도 지금 다문화가 되고 있죠. 한국의 국력이 신장될수록 커질수록 결국 이질적인 문화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닥치게 된 문제는 뭐냐면 우린 누구인가를 묻는 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린 누굴까? 영어를 마구 수입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말로 철학해야 된다고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것이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세계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도 됩니다. 아테네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척도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신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계의 척도다. 그러려면 우리께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폴리스, 우리의 정체가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우리를 이루고 있는 낱낱의 나, 사람이 무엇인지가 또 문제가 돼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논의가 됐던 겁니다. 이 논의를 이끌어가던 주된 물음은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사람에게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영혼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육체, 감각이 이끄는 삶을 적절히 잘 제어하고 영혼이 이끄는 삶, 진리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올바른 것이다. 폴리스는 이런 통치자, 금의 영혼을 가진 통치자, 자격을 갖춘 또는 통치수를 몸에 익힌 그런 사람이 통치를 했을 때 그 국가가 올바른 국가가 된다. 그 올바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사람과 폴리스 모두에 적용을 시켜서 그 둘을 하나로 종합해서 동굴의 비유. 한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결국 진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런 하나의 아름다운 신화를 또 만들어 냈고 그 신화가 결국 서양 문명 전체의 하나의 틀, 삶의 틀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한 단계 더 넘어서 이제는 사람이 죽잖아요. 죽음의 문제까지 다루는 플라톤의 마지막 여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